저는 김기진입니다. 올해 68세예요. 20살에 부산에서 서울로 시집 왔는데 제가 평생을 서울에서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맡고 있고 소녀 학원 픽업도 제 몫입니다. 오늘은 설날인데 서울에 오랜만에 해가 쨍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설 음식을 준비했어요. 부엌 큰 김으로 가득했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에어프라이어가 번갈아 가며 돌아갔습니다. 제 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오후 5시가 되었어야 겨우 앉아 첫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상차림은 이제 막 끝났는데 거실에서는 아직도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지시를 내렸죠. 엄마, 국은 잊지 말고 한 번 더 끓여서 내놔. 며느리 박미나는 카키색 울 코트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선물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뭔가에 가지런히 쌓아두고 있었죠. 설 다음 날 친정에 가져갈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님은 무가당 제비집. 소녀 수아는 부엌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 제다리고 앉아 제가 몰래 튀긴 닭다리 하나를 더 주게 됐고 젓가락은 공중에 멈췄습니다. 제가 젓가락으로 닭다리를 건네려는 순간 박미나가 뒤돌아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닭다리를 접시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부엌 문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제 밥을 묵묵히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세뱃돈을 주고받을 시간이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일찍 오셔서 식탁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미나는 웃으며 지갑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공손하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1,000만 원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북유럽 7일 커플 여행도 있어요. 2월에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일정은 제가 다 짜놨어요. 사돈 부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손은 봉투를 꽉 쥐었고 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박미나는 다시 몸을 돌려 여행 서류를 꺼냈는데 코펜하겐, 오슬로, 헬싱키로 이어지는 일정의 호텔은 모두 5성급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고도 5성급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활기 넘치는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우는 옆에서 거들었죠. 이 상을 어머님 아버님께 꼭 드리고 해서 이 상을 어머님 아버님이다. 박미나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종이봉투에서 직사각형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녹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어요. 바닥에는 편의점 할인 스티커가 빗돌게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음식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고 북유럽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와 그 보온병을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끈적이는 설거지, 세제 거품이 조금 묻어 있었는데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수아가 몰래 와서 리본 접은 작은 카드를 제게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삐뚤빼뚤하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경단 먹고 싶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미나가 뒤에서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이제 잘 시간이야. 그녀는 와서 카드를 빼앗아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 식탁에는 계란말이와 강정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식탁을 닦고 있는데 김태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 설에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도우미를 불러서 음식 한 상 차리게 하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고 손에 든 행주가 멈췄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빛은 환했고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쇠한 가닥을 가만히 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에 묻은 작은 얼룩을 계속 닦았습니다. 얼룩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부엌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싱크대에 있던 그릇들은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은 덮여 있었고 남은 음식도 포장되어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소파에는 박미나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깜빡한 모양입니다. 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열고 제 옷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제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집에서 입는 옷과 일할 때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집에서 입는 앞치마였죠.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접어 여행 가방에 넣고 소녀가 제게 준 카드, 그 작은 분홍색 종이 조각을 저는 일기장 표지에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방이 없이 제게 사랑해요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03년 설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그들과 함께 설을 보낸 날이었죠. 그때 김태우는 막 수아를 낳았고 박미나는 아직 무척 예에 발랐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진해서 설거지를 하며 엄마, 제가 할게요. 힘드셨죠? 눈 깜짝할 새 엄마라는 호칭조차 희미해졌네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제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곳은 제 방이었지만 10년 넘게 그저 창고 같았을 뿐 단 한 번도 제 공간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탁은 깨끗했고 젓가락은 식탁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제가 낮에 잘 기어놓았던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고 재방송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낮은 목소리로 내일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도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큰 소리가 나서 그들이 깰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발장 위 칸에는 박미나의 하이힐에, 중간 칸에는 김태우의 구두가, 아래 칸에는 제 운동화와 장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10년 넘게 살아온 모습처럼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고리가 작게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어떤 시절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앞길을 비추며 서울 외곽 순환도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이었죠. 고향집 열쇠는 제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던 해에 제게 주신 것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나중에 시집가서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지금 제 귓가에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고리는 녹슬어 있었고 열쇠를 꽂는데 한참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바퀴벌레 시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2층 벽 모퉁이에는 결혼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지만 이미 누렇게 발해 제 젊은 시절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박상우 씨가 생전에, 싱족에는 박상우 씨가 생전에 신문은 이미 색이 바랬지만 그가 의자 등받이에 새겨놓은 귀진 전용이라는 몇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그 의자에 앉아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피로감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물에 젖어있던 수건처럼 짜도 짜도 마르지 않고 말려도 말려도 마르지 않는 그런 피로였습니다. 격에 걸린 시계를 보니 12시 10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고 낡은 스탠드만 하나 켰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단다. 고향집에 며칠 있을게. 걱정 마. 수아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외투는 챙겨 입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향집에 며칠 있을게. 필요한 물건 있으면 쓰고, 걱정 마. 박민아는 읽었지만 답장이 없었고 김태우는 읽지도 않았다.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초기의 고요함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설날 저녁 식사 후의 만족감이 아니라 차갑고 텅 빈 무관심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웃집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담요를 가만히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제게 경단을 끓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밥이 다 되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깨어난 아침은 고향집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의 먼지는 작은 눈송이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집안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낡은 손미부를 어깨에 두르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몽유병 환자 같았습니다. 전기밥솥은 여전히 작동했고 저는 계란찜 한 솥을 끓여보았습니다. 참기름과 송송송 썬 파를 조금 넣었죠. 가스레인지는과 송송 썬 파를 조금 넣었죠. 가스레인지는 고장나지 않았지만 점화 버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는 작은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혼자서 계란찜 한 그릇, 가는 혼자서 계란찜 한 그릇, 오후에는 뒤뜰에 이불을 널러 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공기 중에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박상우 씨는 생전에 이곳에서 난초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줄기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빨랫줄을 다시 단단히 묶고 이불들을 하나하나 걸었습니다. 솜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는 노인 같았습니다. 제 낡은 휴대전화는 등나무 의자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깨끗했고 어떤 알림 불빛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뚫고 바닥을 닦고 박상호 씨의 오래된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칠 때마다 앉아서 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쌀, 계란, 채소를 좀 샀습니다. 혼자 계산을 피해산하고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이웃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녁에 양치질을 할 때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저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몇 가닥 더 늘었고 목의 잡티도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세안제를 짜서 얼굴을 꼼꼼히 씻었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이틀 동안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저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의 알림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노인 김기진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셨나요?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커튼도 걷혀 있던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알림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조용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큰 파문은 일지 않았지만 제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문득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창가에 기대어 아래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고 파직파직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그의 설날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소녀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나와 제 옆에 서서 말했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 젊었을 때처럼 예뻐질 거예요. 저는 너는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라는 말은 아이가 저를 마지막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8시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습니다. 손녀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었을 때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얼거렸기 때문이죠.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는 우리 집 설날은 너무 썰렁해요. 저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문장 속에 섞여 있었는데 마치 울음을 꼭 참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휴대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가까이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가는 촉촉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이 맺힙니다.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어야 해. 수아는 웃으며 손을 흔드는 토끼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아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몰래 몇 마디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아는 아직 너무 어려 어른들의 복잡한 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고로 들어가 몇 장의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를 찾아 미납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도 정리하고 싶었죠. 뒤적거리다 서랍 안에서 익숙한 황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상호 씨의 글씨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김기진 수신, 부동산 관련 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998년에 손으로 쓴 주택 증여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서면 있고 옆에는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랬지만 내용은 12년 전이었고 옆에는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이 집은 본인이 아내 김기진에게 증여한 것으로 공증은 받지 않았으나 길을 특별히 기록한 제 손가락이 그 종이를 어루만지자 마음속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은 박상호 씨가 제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후원이 아니라 임시 거처가 아니라 제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린 이불을 걷어 옷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진아,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살도 안 쇠고 가버려? 이정숙이 찹쌀떡 한 상자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는 상관없이 들어와 앉으며 찹쌀떡을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네 손녀가 우리 동네 학원 친구들 단톡방에서 네 할머니 왜 안 보여? 라는 질문을 받았대. 나 이제 서울에서 제일 잘 사라지는 할머니 된 거 아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말해봐. 그녀는 저를 한 번 보고는 덧붙였습니다. 너 살 빠졌다. 저는 찹쌀떡을 냉장고에 넣고 뒤돌아보니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바지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설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보온병 이야기부터 2천만 원 세뱃돈 이야기, 마지막으로 김태우가 도우미를 부르자고 한 이야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목소리는 잠겼고 마치 수도관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절반쯤 듣더니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듣더니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너 이 10년 넘게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저는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더 기억 못할 거야. 이정숙은 제가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부터 이웃이었죠.
그녀는 저를 이해했고 손해봐도 말 못하는 제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돌아오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바보처럼 굴지 마. 지금 앉아서 표를 작성해봐. 네가 쓴 돈이 얼마인지, 쌀, 식용유, 차, 가스, 수도, 전기, 손녀 학원비, 달교회 의상, 현장 학습 신청비. 몇 가지는 네 돈으로 낸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쿵 하고 탁자 위에 던지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저를 위해 생각했습니다. 한 달 평균 네가 밥하고 장 보는데 20만 원인데 또 수도세 전기세는 한 분기마다 20만 원씩 냈을 거고 집은 네 건데 그들은 공짜로 살았고 전기세도 네가 내줬잖아. 저는 통장을 꺼내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이정숙은 계산하며 계속 섰습니다. 그 전동 스쿠터는 몇 번이나 고쳤고 매년 소녀에게 세뱃돈은 얼마를 줬니?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자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1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15년 한 푼도 못 받았어. 난 도대체 가사도우미였던 거야. 아니면 제가 혼잣말을 하자 이정숙은 펜을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빚을 받아내는 게 아니야. 해명을 요구하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자는 60세 이후에는 누구도 너를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너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녀는 겸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들이 인정하는지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를 꺼내 가장 평범한 언어로 이 부양비 청구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김태욱, 박민아에게 너희들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수아를 돌보고 가게 지출 관리하면서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 너희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바라지는 않지만 지난 15년 동안 누가 너희를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었는지 너희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내가 부담했던 가정 지출 내역을 첨부하니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해명을 바랄 뿐이다. 이정숙은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됐어. 내일 내가 우체국에 등기우편 붙이는 거 같이 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을 때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더 이상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그들에게 돈을 강요하거나 무엇인가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제가 그들의 집에서 공짜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편지는 월요일에 붙였습니다. 이정숙이 저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 봉투를 사고 수취인 본인 확인이라는 붉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지를 받고 며칠 침묵할 줄 알았는데 저녁 8시도 되기 전에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박민아가 보낸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낸 청구서 표지를 찍어 올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직원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비용 내역까지 청구하게.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멈췄다가 결국 뒤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김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보낸 의도가 뭐예요?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너희 집의 도우미가 알아주었으면 할 뿐이야. 엄마는 15년 동안 우리를 키웠고 우리는 한 번도 엄마에게 요구한 적 없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엄마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처럼 굴면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처럼 굴면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더럽고 마치 사무실에서 화를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툭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마당에서는 이웃이 빨래를 건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득 그 말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죠. 그들에게 어떤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에 그저 덧없이 붙어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제게 미리 예약해둔 등기소 등록조회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군말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말하고 확실히 알아봐. 더 이상 어영부영 살지 마.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응시하며 등기 민원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복사용지에는 복사용지 냄새와 에어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주민은 복사용지 냄새와 에어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은 부산시 구 동번지. 제 마음이 살짝 놓였습니다. 다행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명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용 현황 김태웅 무상거주 미기순이 담보대출. 금액 하나 8억 원. 그 한 줄의 글자는 마치 못이 제 머리를 박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저는 목이 잠긴 채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담보 잡혔다고?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8억 원. 2년 전에 실행됐어. 제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정숙이 황급히 저를 부축해 대기실 구석에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가 너한테 담보 잡혔다고 말한 적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갑자기 제 귀에 솜을 박아 넣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갑자기 제 귀에 솜을 박아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출 동의서 같은 걸 서명한 적 없어요. 그가 네 신분증을 가지고 위조 서명한 건 아닌지. 오후 2시 우리는 담보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협조하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분증과 도장, 등기소 등록 서류를 내밀며 제 부동산이 무단으로 담보 잡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약 20분 후 은행 지점장이 와서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담보 서류 사본입니다. 그는 서명이 있는 양식을 내밀며 마지막 칸을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 김기진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필체를 보자마자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서명은 획이 둥글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서명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딱딱한 필체였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도장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대출 처리할 때 전화로 확인했나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난감해 보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난감해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도장과 서명 카드를 꺼내 대조했습니다. 그 서명은 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이 연기처럼 뿌옇게 흐려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인내하고 포용하고 돌보고 한 발 물러서고
또 한 발 물러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그가 제 집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수첩을 잡아 첫 빈 페이지부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김태우는 본인의 서면 승낙 없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 대출하여 자신의 자산 운영에 사용했으며 서명 위조, 부동산 권리 장기 은폐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이정숙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쓴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해. 지금은 네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야. 저는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네가 나중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네 집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도움은 결국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요. 저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제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역 뉴스 프로그램 도시의 눈 기자였습니다. 고령층 커뮤니티에서 제 집이 담보 잡힌 익명의 게시물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얼굴도 안 나오게 할 테니 저 같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생각한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짙은 남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그들이 임시로 꾸며놓은 작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스튜디오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젊은 여기자 한 명만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본명을 묻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불이 켜졌을 때 저는 준비된 원고 없이 그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기진입니다. 그들은 제가 집니다. 저는 김기진입니다. 68세예요. 저는 적어도 언젠가는 그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그 낡은 집이 아들이 저 몰래 8억 원을 담보 대출받는 데 쓰였습니다. 제 이름의 서명까지 위조당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들에게 돈을도 아니고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그들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늙은 리더. 인터뷰가 방송된 날 저는 큰 반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옷은 실시간 검색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맘카페, 고령 여성 권익단체, 모든 곳에서 네 영상이 공유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네가 진정한 한국 장기 요양 피해자의 축소판 요양 피해자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가사 도우미 취급받았어라고 하고 사회는 이렇게 묵묵히 가정을 지탱해온 어르신들에게 사과해야 해라고도 해. 어떤 여자아이는 할머니 힘내세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라고 썼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저 가슴에 틈새가 열린 듯 한 줄기 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낯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임시로 만든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백지, 이름은 알아볼 수 없는 영어 문자열이었지만 금연 문장은 한눈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가 저 아는 사람인지 물어봐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할머니는 좋은 사람인지 물어봐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할머니가 매일 저 데리러 오고 제가 좋아하는 경단 끓여주고 입을 덮어준 거 기억해요. 눈물은 계속 눈가에 맴돌았지만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할머니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단다. 이 일이 끝나면 널 보러 갈게. 저는 보내기를 누르고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오늘 저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의 밤바람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동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제가 집안의 유련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름이 있고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소위 가족이라는 것은 한 여인의 일생을 삼켜버리는 연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씩 되찾을 때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정숙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가사법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였죠. 그는 제게 만날 시간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공문 봉투를 여는 그의 동작은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 도구를 정리하는 것처럼 간결하고 침착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자료는 이미 다 봤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수반함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는 정식 변호사 서한 초안을 내밀었는데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주택 반환 청구였습니다. 김태우는 수년간 무단으로 주택을 점유해왔으며 합법적인 임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시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 두 번째 단락은 부양비 청구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의뢰인은 자비로 가계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부양비,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부양비 8천만 원을 청구함. 2천만 원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사용되어 저는 고개를 숙여 읽었습니다. 펜을 쥔 제 손가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고소가 아니라 자기 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이 드디어 조목조목 가치로 환산되어 청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건을 공개하고 김 여사님께서 실명으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오해를 피시는 것이 다음 주 기자회견은 최 변호사님이 잘 아는 지역 법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은 크지 않았고 몇몇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여성 단체 회원 몇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베이지색 긴 코트를 입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저는 피하지 않고 최 변호사님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기진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그 낡은 집마저도 집착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68세예요. 저는 아들 손녀를 돌보기 위해 15년 전 저는 아들 손녀를 돌보기 위해 서운녀를 돌보기 위해 저는 제 자식을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 박혀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버리는 현금인 줄기도 아닙니다. 현장은 고요해졌고 이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태우가 박민아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요? 뉴스 때문에 일이 너무 커졌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미나는 아무 말 없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둘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원이 저 대신 얘기하게 할 거예요. 김태호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서재로 돌아와 변호사 서한 사본을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란다. 네가 나중에 커서 누군가 너를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할머니가 오늘 한 일을 생각해보렴. 모든 일을 다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그저 평온할 기다려야 하는 것을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순간은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듬해 설날 당일 날씨는 무척 좋았습니다. 서울에 오랜만에 해가 쨍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몇 가지 채소를 샀습니다. 생선 조림은 도미를 골랐고 채소는 신선한 시금치를 사용했습니다. 감자 옹심이는 제가 직접 감자를 튀겨서 끓였더니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무국에는 새우젓과 표고버섯을 조금 넣었더니 냄비 뚜껑을 덮자 집안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붉은 원형상에 짙은 남색 식탁보를 깔고 두 벌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한 벌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벌 옆에는 수아가 작년에 제게 준 그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죠. 카드에는 삐뚤빼뚤하게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쓰요.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진행자는 크게 웃고 있었으며 배경음악으로는 익숙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거실은 무척 편안하게 고요했고 부엌에서 생선 조림이 냄비 안에서 김을 뿜어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저는 앉았습니다. 잔을 들지도 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하게 한 숟가락 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올해 저는 누구를 위해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였습니다. 그는 분홍색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김기진 수신이라고 쓰여 있었고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데이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아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가 혹시 아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여행 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무국이 제가 먹어본 국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예요. 저도 자라서 할머니가 말한 남이 고맙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할 거예요. 사랑해요. 수아가. 저는 편지를 그 카드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음속에 원래 비어있던 한쪽 구석이 부드럽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부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산비탈은 불이 켜진 듯했고 나무처럼 피어나는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들이 돌아와 설날 저녁을 먹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하거나 세뱃돈을 포장하거나 어린 친척들의 짐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행책을 뒤적였습니다. 책은 오키나와 자유여행 챕터에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5월의 비행기표 예약하기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날은 저는 예전에는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스스로에게 주는 명절은 반드시 누군가가 돌아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자신을 그 가족 이야기 속에 끼워 넣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이 설날 저녁 식사는 제가 그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요리하고 휴가를 계획하고 저 자신을 위해 선물도 사고 카드도 쓰고 경단도 준비할 것입니다. 불꽃이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진정한 축복은 남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김기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틀리지 않았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며 불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그 밥상 위에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법정 문 앞에 서서 가사도우미가 아닌 자신의 신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물려주신 평생을 지켜온 그 낡은 집이 자신도 모르는 집이 자신도 모르는 집이 자신도 모르는 그녀는 자신의 인내, 헌신, 양보, 침묵이 언젠가 감사의 말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을 들어선 그 순간에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절대로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혹시 그녀처럼 묵묵히 한 가정을 지탱해 왔지만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자동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할머니, 며느리, 아내, 고모, 요리사, 현금인 줄기. 이것은 김기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경험, 감정, 혹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아래에 남기고 싶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